제 꿈은 아름다운 발레리나였어요. 아주 어릴 적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TV에서 봤던 한 명의 아름다운 무용수.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연기하던 아름다운 그녀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영국의 마고 폰테인. 한 사람, 한 여성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넋을 놓고 바라보았던 그 TV 앞 5분은 이후에 제 인생 50년을 크게 바꿔놓았답니다. 선영아, 너에게는 분명 재능이 있어. 노력만 겸비한다면 말이야. 저를 처음 알아봐준 발레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지금이야 강수진 씨 같이 뛰어난 발레리나가 많지만 제가 한참 발레를 배우던 시기에는 발레리나를 한다고 하면 여자애가 춤바람 들렸다며 머리나 안 밀리면 다행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은 저희 꿈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 이 엄마는 선영이 내가 행복하다면 그만이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엄마랑 아빠가 노력해 볼게.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결혼해 평생 시골 한 구석에서만 살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는 발레리나가 뭔지, 무용수가 뭔지도 모르셨지만 제가 신나서 설명하는 모습, 그거 하나만 보시고 저의 꿈을 응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시골 농부의 딸에게 발레리나라는 그 당시 최상류층들의 취미는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꿈이었거든요. 해서 저에게는 전국 대회나 콩쿠르가 항상 간절했어요. 남들은 단순히 입상을 위해 무대를 뛰었다면 저는 장학금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 혹여라도 저를 눈여겨봐줄 후원자를 찾기 위해 그리고 상금을 위해 이를 악물고 댄싱 플로어를 누볐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을 하늘이 가엾게 보셨던 건지 저는 한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많은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고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기 직전 서울에서 열리는 콩쿠르에서 성적을 거두면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 유학까지 검토해 보겠다는 후원자를 찾을 수 있었죠. 해서 저는 이를 악물고 연습에 매진했어요. 선영아, 좀 쉬면서 해라. 너 벌써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연습만 하고 있어. 그러다 다친다고. 선생님의 만류에도 저는 연습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였죠. 아름다운 아라베스크 동작은 물론 액타카르트, 피루엣. 기본에 충실했지만 동시에 특유의 아름다운 곡선을 살리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연습에만 매진했던 탓일까요?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큰 동작을 하다가 그만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말았거든요. 급하게 선생님의 차를 타고 병원에 가보았지만 의사로부터 돌아온 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구나. 인대의 60%가 찢어진 상태래. 이대로는 이번 콩쿠르 참가는 어렵겠다. 당장 내일 수술을 받아도 재활하는 데에만 시간이 몇 달은 걸릴 거야. 충격에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죠. 이번 콩쿠르 어떻게든 나가야 한다고. 나가지 않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요. 선생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치셨어요. 지금 재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네 선수 인생이 끝이야. 일단 빨리 수술 일정부터 잡자. 대회는 그 다음이야. 하지만 저는 그런 선생님의 만류에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십자인대 수술을 받으면 걸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 그 이후에는 대학도 가지 못하고 지원도 받지 못하면 어차피 발레 인생은 끝장이었어요. 저는 선생님에게 두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걷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그냥
이번 콩쿠르 무대에 설 수만 있게 해달라고요. 아직도 제 얼굴을 바라보며 당혹스러워하던 선생님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마침내 다가온 콩쿠르 당일. 저는 한쪽 무릎에 스포츠 테이프를 칭칭 감은 채 무대에 올랐고 밝게 웃으며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저 무대에 한 발 내딛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끔찍한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때 저의 귀에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만 보였어요. 저의 무대를 기다리는 관중의 모습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저의 인생을 바꾸었던 무대. 그 어릴 적 TV로 보았던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선율을 따라 솔로 바리에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무릎에 큰 부담을 주는 회전 동작을 수행하면서 점차 인상이 찌푸려지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큰 점프 동작을 하고 착지하는 순간 무릎에서 무언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리며 버틸 수 없이 주저앉게 되더군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일어나려 해보았지만 이미 어긋난 무릎은 저의 체중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당혹스러운 얼굴로 관중을 바라보는데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얼굴도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끝내 일어나지 못하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어색한 엇박자가 제가 무대에서 들은 마지막 박수일 거라는 생각에 무릎이 어긋나도 나지 않던 눈물이 그때서야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하더군요. 그 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내가 끝까지 널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널 망친 거나 다름없어. 선생님은 무대에서 내려온 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셨고 무용수로서 저희 인생은 그날로 자동 은퇴가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은 물론 후원금도 모두 무산이 되었으니까요. 그 후로 제 인생은 다소 평범하게 흘러갔어요. 부모님이 여기저기서 빌린 돈으로 겨우 무릎 수술받았고 지루한 재활과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시간들. 하지만 그럼에도 끝내 복귀할 수 없었던 무릎 상태와 무엇보다 트라우마. 연습 겸 무대에 서봤는데 사람들이 무릎이 부러진 저를 보고 딱하다는 듯 박수를 치던 모습이 도저히 잊혀지지 않아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끝내 발레 무대에 다시 오르지 못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아예 무용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도피하듯 떠나버렸죠. 저는 후에 들어간 일반 회사에서 평범한 여사원으로 일하다가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무뚝뚝한 남편과 결혼. 아들 병태를 낳고 그런 병태가 커서 또 결혼을 하고 손녀 하영이가 태어나고 며느리 다솜이가 산 후 육아를 힘들어해서 그런 아이를 위해 남편과 함께 사는 저희 집과 아들 며느리 집을 번갈아가며 육아를 하는 삶. 그것이 부상 이후 저의 삶이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식사하고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 다솜이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사과를 우적우적 씹어먹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 꼬라지 추태를 부리는데 당신은 뭘 하고 있었냐고 물으신다면 다솜이의 배를 보면 답이 나왔답니다. 둘째 손주를 임신해서 올챙이처럼 불룩 튀어나온 배. 그로 인해서 피로를 호소하는 아이에게 제가 무엇라고 하겠나요? 그저 정신없이 집안일을 하며 마치 식모처럼 살기 바빴죠. 제 하루 일과는 새벽 6시부터 시작이었어요. 거친 알림 소리에 눈을 뜨면 눈코 뜰 새 없이 얼른 움직여 집 앞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아들네 집에 가기 위해서였죠. 아들네 집 현관을 지나고 나면 몸이 저절로 아들 병태의 와이셔츠를 다리기 위해 움직였고
와이셔츠를 다린 후에는 손녀 하영이의 옷과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차렸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의미 없을 때가 많아요. 병태야, 아들, 밥 안 먹고 바로 출근하려고? 늦었어요. 버스 탈 시간도 없는데 밥을 어떻게 먹어요? 병태는 출근 시간에 쫓겨 황급히 집을 나갈 때가 많았고, 다솜이는 다솜아, 아니, 애써 밥을 차려놨는데 또 배달 음식을 시킨 거야? 그게 아침에 로제 떡볶이를 너무 먹고 싶어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둘째 임신을 한 뒤로 점점 더 아이처럼 굴어만 갔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건 바로 7살 손녀 하영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하영이는 예쁘고 작달막한 입으로 언제나 제가 차린 음식을 불만 없이 먹었답니다. 그러고는 항상 잘 먹었다는 말을 빼먹지 않았죠.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하영이 덕분에 저는 힘을 받아서 살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아들 내외 집에 와서 일하는 거, 그 자체가 정말 고되거든요. 분명 같은 집안일이지만 3명분의 빨래와 음식 그리고 쓰레기, 청소, 온갖 자비를 하다 보면 내가 누구고 여기가 어디인지도 헷갈릴 정도였어요. 게다가 제가 아들네 집에서 아예 머무는 것도 아니다 보니 시간을 맞추려면 매일 아침 씻지도 못한 채 버스를 타고 움직여야 했죠. 처음에는 다솜이도 어느 정도 저희 눈치를 보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점점 더 편애하는 게 느껴지더니 나중에는 임신을 핑계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군요. 솔직히 서운하기는 했지만 그래 어쩌겠나. 임신해서 힘들다는데 그냥 내버려 둬야지 하는 마음으로 굳이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내버려 두었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가족에게 변화가 생긴 건 뜻밖의 계기였어요. 손녀 하영이가 다솜이의 허영심 때문에 발레 학원에 가게 되었거든요. 할머니, 나 발레 가기 싫어요. 애들이 거기 선생님 무섭다고 했단 말이야. 하영이는 애초에 별로 무용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다솜이가 더 난리였죠. 요즘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애 중에 발레 학원 안 다니는 애는 너 하나뿐이야. 하영이가 아무리 가기 싫다고 한들 다른 애들 다 가는데 너만 안 다니면 창피하다는 다솜이의 논리 아래에 아이의 개인 의사 따위는 가볍게 무시되었습니다. 사실 그즈음까지 다솜이랑 하영이는 제가 젊을 적 발레리나였다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무용 자체가 저에게는 아픈 추억이었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 병태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고 그냥 어릴 때 잠깐 했었다는 식으로 대충 말하고 말았거든요. 아들인 병태도 모르는 걸 며느리 다솜이가 알 리가 없었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특이한 것이 평생 저에게는 트라우마이자 아쉬움으로 남았던 발레가 하영이가 학원에 다닌다고 하니 다시 가슴이 두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손녀를 위해서 나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비극으로 끝났던 나의 발레 재능을 다시금 아름답게 작은 꽃이라도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콩쿠르 우승 경력까지 있으니 어디 어지간한 동네 학원 선생보다는 훨씬 뛰어날 게 분명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하영이 발레 내가 가르치면 안 될까? 네? 어머니께서요? 저의 말에 다솜이는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는 듯 반응하더군요.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솜이는 저희 과거를 모르니까. 그래도 한때 콩쿠르 우승자였던 나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입을 열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괜한 노인의 객기가 아니라 나 또한 과거 발레의 전문가이며 어지간한 학원 강사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다솜이는 저의 말을 믿지 못하더군요. 아, 그래요. 어머니께서 전에 무용 콩쿠르까지 하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믿지 못하는 거지? 무얼 망설이는 걸까? 저는 의아함에 다솜이의 시선을 따라 눈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의 시선 끝에는 제대로 씻지 못한 저희 얼굴과 하루 종일 빨래와 설거지로 축축한 걸레 냄새가 배긴 젖은 옷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저희 화려했던 과거를 이야기해봤자 다솜이의 눈에 저는 그저 다 늙어서 추레해진 노인네. 자기 집에 와서 매일 가정부처럼 일이나 하는 시어머니로만 보였던 거죠. 저를 하찮게 보는 다솜이 눈빛의 진위를 알아챈 저는 그 순간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미안하다. 네? 아니에요, 어머니. 전 그냥 어머니께서 전에 발레를 하신 줄은 꿈에도 몰라서. 그래서 그럼 이제 알았으니 나한테 하영이 발레 교습을 맡길 거니? 엄마, 나 할머니한테 배우고 싶어. 네? 아니, 그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요 앞에 학원에서 강습받거든요. 거기 선생님도 콩쿠르 우승자라고 하던데. 다솜이가 더는 말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더군요. 저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를 보며,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저의 과거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에 저는 제 인생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직접 우리 집으로 가서 내가 받은 상이라도 보여줘야 하나? 내 손과 발이 지금처럼 너네 뒤치닥거리나 하던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무용을 펼치던 때를. 하지만 이내 그마저도 의미 없다는 깨달음이 들더군요. 그런 식으로 다솜이에게 저희 능력을 입증해봤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오히려 나만 더 비참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냥 그래, 알겠다. 애초에 하영이 학원 문제에 내가 끼어든 게 잘못인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물러났죠. 다솜이는 조금 미안한 듯한 기색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죄송하다던가 그 외에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유야무야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혼자 그냥 삭히려고 했어요. 아무리 다솜이가 내 모든 커리어와 과거의 나를 무시했다고 해도 모르고 한 거니까. 직접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녀석은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 이해하자 라는 생각으로 지나가려 했죠.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집안일을 일찍 마치고 아들네 집을 나왔어요.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었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해 들어가니 평소처럼 남편이 팬티만 입고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고 있더군요. 왔어, 나. 아니면 추운데 고생했네. 같이. 따뜻한 말은 기대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저 휴대폰에 고개를 쳐박고 있다가 슬쩍 현관에 들어온 저를 향해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가 다시 유튜브에 빠져들었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제가 오히려 조급해져서 입을 열었어요.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궁금해요? 저의 말에 남편이 슬쩍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무런 관심도 흥미도 없는 눈빛이었어요. 궁금할 게 뭐 있어? 하루 종일 아들 며느리 시다발이 짓이나 하다 왔겠지.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명치 쪽에서 뜨끈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지금 뭐라고? 시다발이? 내가
내가 지금 며느리 시다발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벼랑간 왜 이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면 괜히 나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발 닦고 잠이나 자. 남편은 저를 위로해 줄 생각도, 그걸 위해 자기 시간을 쓸 여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보다 자기 유튜브를 보는 게 더 중요해 보였죠. 돌이켜보면 남편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사귄 지 6달쯤 되었을 때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 일반 회사원이기 이전에 발레리나였다고 고백했지만 그때도 남편은 그저 무성의하게 그랬냐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거든요. 그런 남자랑 왜 결혼했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간단하게 말하면 남편은 무뚝뚝하기만 할 뿐 집안 환경은 좋았어요. 어릴 적부터 경제난에 시달렸던 저와는 다르게 유복하게 살아왔어서, 그래서 조금이나마 안정적이고 싶어서 한 결혼이었는데 그 결과가 정작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과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거라니.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창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으로 가면 남편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그나마 온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건 바로 짐이 켜켜이 쌓인 차가운 냉골 바닥인 창고뿐이었죠. 저는 창고로 가서 평소에도 화가 나면 펴고 앉았던 간이의자 위에 잠시 있다가 이내 불현듯 생각이 나 몸을 움직였어요. 비록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항상 보관해오던 물건, 바로 제가 발레하던 시절 신었던 토슈즈와 발레복을 입고서 찍은 저의 고교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토슈즈에는 수십 년 전 제가 흘렸던 피땀이 그대로 배겨 있었고, 사진 속 제 모습은 지금의 저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고 풋풋한 고교 시절의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고 방에서 조잡한 플라스틱 간이의자에 앉아 무릎에는 토슈즈를 올려놓은 채 발레복을 입은 저의 옛 모습을 보는데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래. 나도 예전에는 이렇게 예쁠 때가 있었는데. 한때는 나도 마고 폰테인처럼, 강수진처럼 아름다운 발레리나로서 살고 싶었는데. 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휴대폰 문자 알림이 울리더군요. 며느리 다솜이었죠. 처음에는 사과 문자인 줄 알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할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다솜이가 보낸 문자에는 새하얀 스웨터에 붉은 얼룩이 져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어쩌다 옷이 섞여 들어가 변색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옷 조금만 신경 써주시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어차피 어머니께서 또 빨래하실 거니까 다음번에 또 하시기 전에 말씀드리려고요. 그 문자를 받고 확인하는데 순간 화가 치밀더군요. 내가 정말 다솜이 시다바리인가? 남편의 말대로 며느리 시중이나 드는 그런 비루한 인생인가? 아니야. 저는 온 힘을 다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 제가 기울였던 모든 노력, 수없이 흘렸던 피와 땀, 아픔을 참아가며 올랐던 무대들, 제가 발레리나로서 만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었지만 꽃피기 위해 제가 기울여왔던 노력들, 그 피와 땀들, 그것을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솜이와 남편이 보여준 행태는 그 모든 걸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바로 휴대폰을 들어 다솜이에게 답장을 했어요. 네 빨래는 네가 알아서 해라. 문자를 보내자마자 전화가 오더군요.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 외투를 챙겨 입었어요. 평소에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아들네 집에서 돌아와 피곤해 지쳐 자는 것뿐이었기에 남편이 그런 저를 보고 말하더군요. 뭐야, 어디가? 시다바리가 어디를 가는지 당신이 알아서 뭐 하게요? 아니, 밥은? 밥이요? 내 저녁 밥 말이야. 밥은 하고 가야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은 손이 없어요? 팔이 없어요? 볶아 먹든 시켜 먹든 집을 싹 불태워 먹든 알아서 해요. 아니, 평소에 악 한 번 질러본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정신 나갔어? 그래, 나 정신 나갔다. 어쩔래? 라는 말까지 하려다 그냥 무시하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차더군요. 휴대폰으로 시간을 보니 저녁 7시쯤이었어요. 어디를 가야지. 홧김에 집을 나오기는 했지만 당최 어디로 가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더군요. 어릴 적에는 발레에만 미쳐서 살았고 그 이후에는 아들 병태를 키우는데 그 이후에는 손녀 하영이와 아들네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정작 내 인생은 없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어요. 이 나이 먹도록 여태까지 사람 구실은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인생은 어디 있었나. 아들네 집과 우리 집을 오가며 새벽부터 밤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뛰어다니느라 정작 저를 위해 쓸 시간은 없었으니까요. 그저 습관처럼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을 뿐이죠. 그래서 그날 밤 집 앞 버스 정류장 근처에 멀뚱히 서서 다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얼마 전 본 동네 문화센터 시니어 발레 클래스 정보를 찾아봤을 때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죠. 다음 주에 수업이 있다 했으니 신청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자신을 위해 아주 오랜만에 진심 어린 결심을 한 거죠. 정류장 주변은 늦은 시간답게 조금 한산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곁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안 추우세요? 아까부터 계속 여기 서 계시던데. 저는 슬쩍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 그냥요.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사실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요. 아주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며 장난스럽게 쿡 찌르는 듯한 말투를 건넸어요. 갑작스럽게 가출이라도 하신 거예요? 이 나이에 바람 쐬러 나올 정도면 뭔가 고민이 있으신 모양인데요. 다리 안 아프세요? 오래 서 계시면 힘드실 텐데.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다리 아픈 건 익숙한 편이에요. 매일 아들네 집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 정도 서 있는 건 오히려 편한 거죠.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다들 자식 키워봐야 별거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요. 저도 며칠 전에 아들한테 험한 말 듣고 이게 무슨 꼴인가 싶었거든요. 이제라도 제 인생을 찾아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남의 일 같지 않았죠. 그래서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그럼 아주머니는 뭘 하시고 싶으신데요? 아주머니가 손에 든 비닐봉지를 들어보이며 웃더군요. 그 안에는 미술 소품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사실 전 오늘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는 강좌를 하나 신청했어요. 젊었을 때 그림 좀 그렸는데 살다 보니 잊어버렸죠.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 볼까 해서요.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어르신도 하나 해보세요. 자식들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저는 망설이다가 작게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전
사실 발레를 해볼까 해요. 나이 들어 발레라니 웃긴 얘기지만 어릴 적부터 꿈이었거든요. 아주머니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와, 발레요? 멋지신데요? 나이 먹었다고 꿈 못 꿀 건 없죠? 저도 붓 다시 잡았는데 선생님도 발끝 세워보세요. 뭐든 시작하면 좋은 거죠. 자식들한테 시달릴 필요 뭐 있겠어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생각, 이런 대화를 나누리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동네 정류장 한 구석에서 뜻밖의 공감대를 찾게 됐죠. 마침 버스 한 대가 정류장으로 들어왔고 아주머니는 손을 흔들며 먼저 올라탔어요. 그럼 전 먼저 갑니다. 문화센터에서 혹시 보게 되면 아는 척 할게요. 발레 하시는 분이 계시면 혹시 그분이 선생님이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대에서 발끝으로 빙글빙글 도는 노인을 보면 그게 접니다. 아주머니가 킥킥대며 버스에 올라타고 저 혼자 정류장에 남았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나눈 이 대화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죠. 나도 누군가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제게는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이 몸속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버스가 떠난 뒤 정류장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저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죠. 문화센터 시니어 발레 클래스 일정 다음 주부터라고 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전 이제 이 길을 갈 테니까요. 만약 내일 아들이 전화해서 왜 안 오냐고 묻는다면 저는 당당히 대답할 거예요. 병태야, 이제 엄마도 할 일이 생겼단다. 너희 집안일은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만 발레를 다시 해볼 거야. 머릿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자신을 상상하는데 속에서 뭔가 통쾌하게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늘 굽히고 양보하던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외칠 수 있다니. 실제로 아들과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제 것이라고 선언하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정류장 벤치에 살짝 앉아 지나온 세월을 떠올려 봤어요. 젊었을 때 한 번의 부상으로 모든 꿈이 좌절된 뒤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 결혼, 출산 그리고 끊임없는 집안일과 육아. 그 속에서 정작 저 자신은 흐릿해졌던 것 같아요. 거울 앞에서 발레리나를 꿈꾸던 소녀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저 아들 내외와 남편을 위한 부속품이 된 것 같은 삶. 그런데 이제라도 다시 발끝을 세울 생각을 하니 뭔가 심장이 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발레를 다시 한다고 당장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 발끝에 힘을 주고 손을 뻗을 때 제 몸과 마음은 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내 인생이 남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라 온전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서늘한 밤바람을 한 번 더 마신 뒤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골목길을 걸었어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바로 문화센터에 전화해서 수강 등록을 할지 아니면 직접 가서 강사 얼굴을 볼지 고민이 됐어요. 어찌 됐든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골목을 지나 집 앞에 도착하니 실내등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어느새 골아떨어져 코를 골며 자고 있더군요. 집에서 뭘 시켜 먹은 건지 음식물과 빈 술병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씻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답니다. 나 다음 주부터 발레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내린 결정이니까.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벌써 새로운 계절이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예전 같았으면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네 집으로 달려갔을 텐데, 그날은 이불 속에서 조금 더 여유를 부렸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걸 기다렸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소라면 하영이 아침밥이며 아들 며느리 빨래까지 정신없었을 게 분명했죠.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어요. 아직 메마른 표정이지만 눈빛부터 달라진 것 같았죠. 발레라는 단어 하나가 제게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전화로 신청할까, 직접 갈까 고민했지만 우선 커피 한 잔 마시며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바닥에 남편이 남긴 포장 음식 봉지가 굴러다녔어요. 예전이면 바로 치웠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아쉬우면 알아서 치우겠지. 느리게 일어나 커피포트를 돌리고 커피 향이 퍼지자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휴식조차 사치였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아들 며느리에게 빼앗길 필요 없는 제 시간, 제 커피잖아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문화센터 시니어 발레 클래스는 주 1회, 주말 오전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커피 반쯤 마셨을 때 휴대폰이 진동하더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병태더군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네 일은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하길 바라면서 말이죠. 오전 10시쯤 씻고 옷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집 앞을 나서며 가볍게 하늘을 올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문화센터에 전화를 건 거였습니다. 상대방 목소리는 밝았어요. 발레 클래스를 신청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도 괜찮냐고 조심스레 묻자 오히려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럼요. 저희 수업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는데요. 걱정 말고 편한 운동복 하나 챙겨서 오세요. 이 수업이 시니어를 위한 거니 걱정 말라고 몇 번을 당부하더군요. 다음 주부터 개강이라는 안내와 함께 첫날은 스트레칭과 기본 자세를 배울 거라고 알려주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린 시절 콩쿠르 전날 긴장감 같은 느낌이었지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전화를 끊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구경했어요. 유모차 끄는 엄마, 운동복 차림 노인, 출근하는 직장인, 교복 입은 학생까지 모두 자기 길을 가고 있었죠. 그 흐름 속에서 저도 새 출발을 할 생각을 하니 뿌듯했어요. 아들네 집안일에 치여 살던 지난 시간들이 아까워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달라질 테니까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병태에게서 문자가 많이 와 있더군요. 엄마, 대체 어디예요? 연락도 없이 안 오시면 어떡해요? 그 밖에도 쓰레기가 쌓여 있다. 등등의 곤란해하는 문자를 보며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이 녀석은 도대체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던 건가. 그리고 나는 이런 녀석에게 그동안 얼마나 종속되어 있던 건가 싶더라고요. 잠시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원래 너희들 집안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얼마 전부터 내가 너무 과도하게 너희를 돌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과 너희를 돕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 문자 보내자 속이 시원했어요. 답장이 뭐라고 올까 잠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이내 고민을 뒤로 던져버리고 공원을 떠나 주변 상가를 살피며 오늘 점심 뭘 먹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그동안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 편하게 먹은 적이 없구나. 모두 아들 내외와 손녀 그리고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생긴 일이었죠.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는 아들이 먹고 싶은 거, 손녀가 먹고 싶은 거,
남편이 먹고 싶은 거. 항상 그런 식으로 양보와 타협을 하다 보니 어느덧 다른 사람들도 그런 저의 양보를 당연하게 여겨왔다는 걸 참 뒤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문득 국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원래 참 국수 좋아했었는데 인근에 보이는 작은 국수집에 들어가 김치말이 국수를 시켰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는데 이렇게 혼자 식당 들어온 게 얼마만인지 시원한 국수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이어서 냉수를 들이켰어요. 왜인지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날 뻔한 것을 겨우 참았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일어나 헛기침을 하며 묻더군요. 오늘은 아들네 안 갔나? 남편의 물음에 저는 어깨를 으쓱이며 답했어요. 내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거기를 안 간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남편이 당황한 듯 머뭇댔지만 별말은 하지 못하더군요. 저녁이 되니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바로 아들 병태와 며느리 다솜이었죠. 둘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들 병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아침부터 안 오면 우리 집안 꼴은 어떡하라고요? 잠시 커피를 마시던 저는 천천히 잔을 테이블 위에 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병태야, 네가 지금 우리 집안 꼴이라는데 그 집안이 누구 집안인데? 너희 집안 아니니? 내가 왜 매일 아침 너희 집에 가서 일손을 거들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이유가 있다면 하나만 말해주겠니? 제 말에 병태가 당황한 얼굴로 다솜이를 슬쩍 쳐다봤어요. 다솜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더군요. 병태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얼마 전까지는 아무 말도 없으셨잖아요. 하영이 아침밥이며 빨래며 다 엄마가 했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곤란하죠. 저는 다시 한 모금 커피를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내가 예전엔 아무 말 없이 했지. 그런데 말야 병태야,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니? 네가 이제 가장이고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왜 모든 걸 내가 해줘야 하는 건데? 그야 엄마가 잘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쁘니까 엄마가 좀 도와주시던 걸 왜 갑자기 그만두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엄마가 안 도와주면 집안이 엉망이 된다고요. 조용히 듣던 다솜이가 마침내 입을 연 건 그때였어요. 여보, 잠깐만. 너무 어머니께 화내지 마.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의존했던 것 같기도 해. 원래 우리 집안일은 우리가 하는 게 맞잖아. 병태가 다솜이의 말에 깜짝 놀라더군요. 너까지 왜 이래? 너도 임신해서 힘들다며.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말했었지.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던 것 같아.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 어머니도 사람이고 어머니 인생이 있는 건데. 다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사실 지난번에 어머니께 무안을 드린 후로 혼자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나중에 하영이가 제가 어머니께 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어떨까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께 여러모로 죄송했어요. 저는 다솜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녀석의 손을 부드럽게 맞잡았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때 말을 해서 말인데. 사실 너희 둘에게 알려줄 게 있다. 나 다시 발레를 다니기로 했어. 비록 시니어 레벨이긴 하지만 말이야. 제 말에 병태는 황당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발레라니 갑자기 무슨 발레예요? 나이 들어서 관절도 안 좋으실 텐데. 그러다 다치면 어쩌시려고요? 하나 있는 아들 녀석이 어쩜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모를까. 서운한 마음이 들려던 차에 다솜이가 다시 한번 병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어머니께서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는데 우리가 왜 못하게 해?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그냥 가사를 조금 쉬시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니 인생을 되찾고 싶으시다는 거잖아. 생각해봐. 우리라고 어머니처럼 나이 들고 몸은 아픈데 마음은 여전히 젊을 때가 안 올 것 같아? 병태의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자기 와이프 다솜이가 이렇게까지 제 편을 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당장 너희들을 돕던 걸 모두 중단하겠다는 건 아니야. 다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조정하자는 거지. 병태 너도 지금은 일이 힘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만 결국 이 엄마가 행복하기를 마음 한구석에서는 바라는 거 아니니? 저의 말에 병태가 잠시 망설이더군요. 이내 녀석이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너무 엄마한테 심했던 것 같기는 해요. 엄마,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과도한 짐을 맡겨와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병태야. 녀석들이 떠나기 전 다솜이가 현관에서 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하더군요. 어머니, 다시 한번 죄송해요. 그리고 하영이 발레 학원은 일단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네, 어머니 마음 정리되시고. 혹시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나중에 꼭 어머니께서 저희 하영이를 가르쳐 주셨으면 해서요. 다솜이의 말에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꼭 그러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떠나고 그날 저녁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당신 정말로 발레를 할 셈인 거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라도 다시 해야지. 당신은 내 과거를 알잖아요. 내가 어릴 적에 얼마나 발레에 진심이었는지를요. 그러니까 혹여나 말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요. 저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는 듯 손사래를 치더군요. 방해라니 무슨? 난 그저 응원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응원을요? 제가 뜻밖이라는 듯 말하자 남편이 멋쩍게 웃더군요. 그게 사실 우리가 연애할 때 당신이 나한테 예전에 발레리나였다고 고백하던 날. 사실 난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 당신이 알다시피 난 워낙 무뚝뚝한 데다 예체능에는 재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라도 당신이 하고 싶다면 원 없이 해. 필요한 건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흐르더군요. 저도 모르게 남편을 와라 껴안고는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아들 내외가 찾아와 협의한 덕분에 더는 죄책감이나 미안함 없이 제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커피를 마시고 운동복을 챙겼어요. 주말 오전에 열리는 발레 수업을 위해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해 안내 데스크를 찾자 직원이 반가운 목소리로 반기더군요. 오셨어요? 시니어 발레 클래스 맞으시죠? 오늘이 첫 시간이라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수업실 문 앞에 서니 조금 긴장되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기분 좋은 긴장감이었어요. 이제 아무도 나를 이곳에서 끌어내지 않을 거고 아무도 내가 이 시간을 쓰는 걸 비난하지 않을 테니까요. 옆문을 열고 들어가니 비슷한 또래들이 서 있더군요. 다들 어색하게 서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이내 밝게 인사하니 하나둘 인상을 펴더라고요. 강사 아가씨가 들어와 환한 얼굴로 인사했어요. 다들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몸부터 풀고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오늘은 기본적인 자세와 스트레칭이에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줄 맞춰 서서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천천히 발끝을 벌리고 척추를 곧게 세울 때 문득 생각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안일에 시달리던 내가 이제는 댄싱 플로어에 당당히 서 있다니 꿈만 같았죠. 강사가 음악을 작게 틀고 간단한 동작을 시연했어요. 모두 따라해보세요. 상체를 부드럽게 흔들고 무릎을 가볍게 굽힌 뒤에 피시고 호흡을 내쉬고. 네, 좋아요. 이 정도라면 문제 없을 거예요.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수강생 중 한 할머니가 저를 향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인데 어색하네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질세락 끼어들더군요. 우리 나이에 무슨 발레냐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 할 만한 것 같은데요. 강사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리고 수강생들의 미소가 거울에 비쳤고 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간단한 동작을 이어갔어요. 자세를 교정하고 호흡을 가다듬으니 몸 여기저기가 긴장되는 게 느껴졌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죠. 제 곁을 지나던 강사가 슬쩍 저를 곁눈질하더니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자세가 조금 남다르신데요? 혹시 예전에 배운 적 있으세요? 저요? 아, 그게 순간 저의 두 눈이 흔들렸어요. 무엇라 말을 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답을 찾았습니다. 네, 맞아요. 어릴 적부터 발레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거든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몸은 다소 지쳤지만 그래도 제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상쾌했어요. 오래간만에 다시 추었던 무용은 젊었을 적에 비하면 그리고 또 제 마음에 비하면 한없이 부자연스럽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했답니다. 등 뒤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귓가에 어릴 적 TV를 통해 처음 보았던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선율이 들려오는 것 같았죠. 아직도 눈에 선한 마고 폰테인의 우아한 자태를 그리며 부드럽게 팔을 들어 올렸어요. 기분 좋은 바람이 자유롭게 저의 손끝과 등을 쓰다듬으며 저와 함께 춤을 추었답니다.